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3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더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 말미에 저희가 경제가 좋고 주식도 괜찮을 거고 늘 좋은 말씀만 드렸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상승을 하면서 이게 조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미국 시장을 간단히 좀 리캡을 해보죠. 어제 PCE 발표됐고 그제 ADP 민감 고용 보고서, 오늘 저녁에 아마 노동부에서 고용시장 지표 발표될 겁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또 물론 식어간다고 표현들을 좀 하긴 하는데 저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됐던 PCE 물가도 예상치에 부합했죠. 그래서 연휴라 기준으로 하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 말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거의 유일하게 주장했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파란색 S&P 500이 연초 이후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을 보이는 걸 설명할 딱히 방법이 없죠. 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저축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시장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실업률이 예를 들면 4%를 초과해서 상승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소비가 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 실적이 또 하락을 하고, 이게 좀 더 지속이 된다면 경기가 부진해지는 이런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적어도 2023년은 아직은 그런 우려들은 기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금리 5.5% 또는 한 차례 더 올린다고 해도 5.7%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한 10몇 년 만에 고금리인데, 이게 유지가 되면 경제는 분명히 훼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훼손되는 문제는 2024년 중에 걱정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최근에 지표금리죠. 10년물이 초록색에서 보시는 대로 한 4.3%를 찍었다가 최근 이틀 안정화되면서 4.11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일본이 YCC라고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하는데, 수일곡선 통제 정책을 다가 그 범위를 좀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쉽게 표현드리면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0.5% 계속해서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0.5%밖에 못 받던 금리가 확대해서 0.75 또는 1%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 저금리 상황에 고금리를 쫓아서 미국 국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사지 않겠냐, 이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중국에서 미국 국채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아치우고 있다는 얘기죠. 수요 감소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거 아니겠냐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미국 정부에서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재정 지출을 위해서 재원 실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당연히 상승하는 요인이겠죠. 이게 세 번째 이유라고 보통 지금 해석들을 하는 것 같고, 네 번째가 가장 펀더멘탈한 이슈입니다. 경기가 견조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는 당연히 따라서 상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네 가지가 최근의 국채금리 상승의 이유로 대두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유별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부정적 또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YCC 범위 확대와 이제 미국 국채에 관한 관계인데, 실제 일본의 미국 국채 수요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초록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거의 궤를 같이 하죠. 실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우에다 총리가 취임했던 올 초 이전 2022년 하반기부터 YCC 범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확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해서 대두가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파란색 그래프 보시는 대로 작년 말에 한번 점프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쭉 빠졌다가 올해 4월 즈음부터 10년물 미국과 일본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일본의 YCC 범위 확대 조치가 미국 국채 금리 수요 또는 금리 상승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가 일본이 YCC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1%, 2%만큼 확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0.25, 맥스 0.5% 확대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본 정부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양적 완화 스탠스를 아예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 자체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간단히 언급드린 대로 YCC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맥스 0.5% 금리 추가로 받는 거거든요. 물론 환해지 비용 맥스 1에서 2%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지표금리의 스프레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사 일본이 미국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4% 수준의 미국 국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잘 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오히려 YCC 확대 조치가 본격화됐던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말경 이후에 오히려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잔고는 오른편에서 보시듯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에서 보통 회자되는 레토릭처럼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의 YCC 범위 확대가 됨으로써 자국 국채 투자를 통해서 0.25% 금리를 쫓아가면서 미국 국채를 팔아치워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 국채가 상승한다는 말은 좀 낭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잔고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투자 매력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시 미국 경제의 견실함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지금 축소하고 있긴 합니다. 4페이지 오른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최근 수년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잔고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운다고 할 때는 위안화를 방어하는 데 보통 활용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움으로써 위안화를 방어한다고 하면 파란색의 위안화 역외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대급 상승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중국의 미국 국채 수요 감소로 촉발이 되거나 또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 국채 발행 시장 상황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8월 즈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찰일 기준으로 쭉 적어놨고요. 8월 8일 날 3년물 입찰이 있었고, 8월 9일 날 10년물, 8월 10일 날 30년물 연달아 있었고요. 23일 날 20년물이 있었고, 28일 날 별로 인기 없다는 5년물, 그리고 29일 다음 날 7년물 이렇게 발행이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네 번째 칼럼이 시장금리, 당일날 입찰이 있었던 당일 3년물의 시장금리, 10년물의 시장금리가 각각 4.44, 4.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장금리보다 입찰금리가 낮아지면 수요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8월 8일 날 시장금리, 3년물 시장금리가 4.446%였고요. 낙찰 중위금리라고 하면 각 입찰자들이 쭉 금리를 적어내는데 그 중에 중간값을 보고 이제 중위금리라고 하는데 미디언 레이시 기준으로 했을 때 4.35에 발행이 됐고요. 10년물 4.00 시장금리 당시에 3.92에 발행이 됐습니다. 쭉 내려가서 그 인기 없다는 5년물과 7년물도 각각 시장금리 당일날 4.39였는데 5년물은 4.3에 발행이 됐고요. 7년물 4.23이었는데 4.15에 발행이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짱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왜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 물량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오른편 칼럼에 외국인 입찰이라고 해서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물량과 비중을 한번 보시면 3년물이 8월 8일 당시에 300억 불 입찰 있었고 발행을 했거든요. 그때 발행 물량 중에 외국인들이 소화한 비중이 74%에 육박합니다. 10년물은 72%에 육박하고요. 30년물은 68%, 20년물 68%, 5년물 68%, 그 인기 없다는 7년물도 외국인들이 75% 물량을 소화를 해냈어요. 이 말은 중국이 팔아치운다고 해서 금리가 상승했다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에 대해서 짱짱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견제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는데 6페이지 보시면 현재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의 외국인 보유 현황이 1위가 1105 빌리언 달러로 일본이 1위를 차지하죠. 원래 중국이 1위였는데 중국이 계속 팔아치우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2위가 835 빌리언으로 중국이고요. 3, 4, 5위가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입니다. 근데 이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주요 3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를 보면 1조 3,370억 달러거든요. 1위 일본보다 더 큰 규모고요. 중국보다는 한참 더 큰 규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계속해서 미국 국채에 팔고 있죠. 일본이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큰 폭으로 좀 줄였기 때문에 하락세로 보이긴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주요 3국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한번 보시죠. 하늘색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설사 중국이 계속 팔아치우더라도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충분히 소화를 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후에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본격화할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물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그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15일 날 통과됐던 인프라법, 그리고 2022년 8월 일주일 상간으로 각각 통과됐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반도체 법안이 처음에 통과될 때 목표 규모, 예산 잡혔던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던 당시에 그 규모로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그간에 미국 정부와 그 산업체, 민간 부문 또는 정부 부문에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요를 받아보고 또 필요하면 더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무려 4.3조 달러까지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물량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발행 물량 증가 때문에 국제금리 상승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래프와 가운데 차트와 왼쪽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3조 달러의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의 집행이 될 거고 이 각각의 분야가 어떤 법안에 의해서 집행이 될 건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간단히 요약드리면 4조 3천억 달러의 예산은 교통운송 부문, 수질관리, 전력관리, 전력 관련, 연방 건물, 학교, 유아돌봄 시설, 제조업 육성을 위한 R&D에도 투자가 될 것이고 하다못해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시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인프라는 굉장히 낙후돼 있고 한 번도 레노베이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이번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파생되는 미국 경제 전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부분이 저희 회사의 메인 투자 전략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촉발된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이 마이너스 효과를 이 경제 전반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한참 압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2018년도에 미국이 셰일 혁명에 의해서 원유 최대 생산국이 되면서 사실상 에너지 자립을 이루게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걸프만에서 안전하게 원유를 미국까지 조달하기 위해서 핵 항모 선단이 하나 또는 두 개가 계속 배치돼서 이렇게 경찰 노릇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지난 30년간 그 핵 항모 선단 배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그마치 8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이제 미국은 경제 발전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긍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하고 그 해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해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정도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몇 개 좀 자료를 찾아갖고 왔습니다. 가장 왼쪽 그래프가 작년 말 기준으로 칩스 액트 IRA 사인드라고 표현한 것이 반도체 법안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실제 예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Real Total Manufacturing Construction Spending이라고 해서 실질 제조업 건설 지출 현황을 한번 보시죠. 미국이 소비로 끌어가는 국가고 제조업이 공동화돼 있고 이런 거하고는 뭔가 좀 궤를 달리하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제조업 건설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는 2017년도부터 트럼프 정부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면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다시 리빌드업 하자는 전략, 이게 리쇼링이거든요. 실제 리쇼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정부 산하단체에서 발표하는 수치인데 2010년도부터 리쇼링과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이죠. 외국인들이 미국 땅에다가 투자함으로써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2010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한 12, 13년 동안 자그마치 170만 개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본격화됐던 리쇼링 그때부터 따지더라도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7, 80만 개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재정 지출을 하고 패권 싸움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된 거에 서브 지표를 보시면 매니팩처링,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자그마치 12,000개가 상승했어요. 이게 왜 큰 의미를 갖냐면 지난 7월 추세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참고로 7월 달에 써드린 대로 마이너스 36,000개, 그러니까 36,000개 일자리가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자그마치 12,000개라는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 경제 체질이 좋기 때문에 경제가 상승하고 그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지난 올해 1, 4분기 GDP 성장률 2%였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2.4였다가 수정치가 이제 그저께 발표됐고 2.1이었습니다. 낮아지긴 했지만 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날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다우 분기 성장률, 3분기 성장률 예측치가 5.9%예요. 자그마치.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 군사대국 1위. 미국이란 나라가 각 분기에 5.9가 실제로 달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좀 조정이 되더라도 한 3%는 거뜬할 것 같거든요. 분기에 3%, 2%씩 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지만 노동 생산성이 작년 가을 이후로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노동 생산성까지도 개선 추세에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뭐 가장 중요하다는 고용시장 오른쪽에 보시면 구직자 대 구인자 비중이 1.5 대 1입니다. 이게 연초에는 거의 1.9 대 1까지 갔다가 그나마 조금 완화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안정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실업률 3.4 여전히 완전 고용보다 더 양호한 실업률 수준. 이 정도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부정할 수 없이 탄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최근의 금리 인상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 4가지 이유 설명드렸었잖아요. 일본의 순일곡선 통제정책 범위를 좀 확대하니까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상승인가? 두 번째, 중국이 실제로 미국 국채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팔아치우고 있죠. 수요가 감소하죠. 이것 때문에 상승한 건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일본, 중국이 아니더라도 3, 4, 5위 보유국가, 미국 국채 보유의 3, 4,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오히려 중국이 팔아치운 규모 이상으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 회사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발행 물량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테이블 말고도 단기, 장기에서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거든요. 금리는 상승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서 경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경기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성장세가 아주 양호하다. 이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지난 8월 잭슨홀 포럼에서 그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살짝 언급이 됐었잖아요. 이 국채 발행 물량 통해서 미국 경제 탄탄해지고 경기 펀더멘털 견조하고 이 문제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게 결국 이제 중립금리가 인상되는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뭐 다다음 정도에서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리를 말씀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다음 편 예고도 할 겸 저희 회사는 향후의 중장기 관점에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탄탄에 그 이유도 되겠지만 2017, 18년도부터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체적인 이유, 대내외 이유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또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 다시 말하면 현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리빌드업하고 있는데요. 실제 러스트벨트에 반대로 상응되는 배터리벨트라는 게 조성이 되면서 미국 남부, 뭐 동부, 북부에서 전기차 산업 위주의 어떤 제조업 기반이 다시 리빌드업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걸 보면 그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디플레이션을 계속 유발시켰다는 이런 추세가 이제 바뀔 거라고 보는 것이죠. 현지화 된다고 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비용 수준이라든가 임금의 차이가 거의 한 3.5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프에서 제가 올 1월 달에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미국의 근로자의 전체 평균 임금이 58,000불인데 중국이 그거보다 3.5배 정도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00불 수준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생산 비용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얼마나 뜨겠습니까? 물론 자동화 다 좋습니다. 그래도 뭐 3배만큼은 아니더라도 1.5배 정도는 뜨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품 생산 비용 올라가
임금도 뭐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칠 테니까 제품 판매 가격 올라가 그러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레벨업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는 또 탄탄하네. 그래서 금리는 어느 정도 레벨업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